저희가 또 경기 침체 실업률 얘기했는데 네. 정프로님의 실업률은 몇 프로입니까? 정프로의 실업률이요? 네. 정프로의 실업률이라는 저는 게... 네. 평소에는 0%, 네. 술 마신 다음 날은 10%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아메리카노에 넣는 실업률이죠. 아 실업률. 실업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진짜. 장희석 지점장님의 이런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아무에게도 먹히지 않은 개가 저는 좋아해요. 이런 노력 자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럼요. 아무도 안 웃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그 과정이 전 아름답다는 거고 MC 준나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감탄하고 있었어요. 항상 저는 그 치시는 어떤 그 개그 감탄만 할 것 같으면 그냥 저기 보세요 그냥 가서 유튜브로 자, 여기 앉아서 감탄하고 있으면 우리 어떡합니까? 이교 씨는 MC 준의 활약을 MC 준나. 네, 여러분들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분이 나오신지 또 MC 준나 소개해 한번 주시죠.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그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 실장님 김강석 실장님 나오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옛날에 막 2015년 뭐 이럴 때부터 나오시는 거를 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뵀는데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입니다. 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 또 찾아주셨어요. 우리 정프로님은 지난주 뵀는데. 네, 우리 김광석 실장님. 아이고 책이 아이고, 떨어졌습니다. 이 귀한 책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떤 책이죠 혹시? 저희 또 우리 원재 씨가 와서 의도한 세워줬어요. 거 아닙니다. 의도한 거 아닙니다. 네, 본인 책 의도- 홍보를 위해서 또.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또 집중됐네요. 네,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 유튜브 생방송 잘 되셨어요? 네. 성황리에. 아주 잘 됐었고요. 네. 그때 아마 그 10만 명 돌파하셨어요? 하면 어떻게 할 거다라고 이게 네. 공약을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제 채널에서 자체적으로 말씀드렸고 네. 아니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돼서 네. 이제 5만 명 정도 아. 되고요. 올해 안에 10만 명 되면 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아마 3프로 네. TV에서 말씀드렸는데 제 채널에서도 그 말씀 어제부로 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채널 형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맞습니다. 맞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 10만 명 도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세탁소 지금 몇 명? 저는 저희 1710명. 아 그러세요? 10,000명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근데 네. 저도 봤거든요. 근데 아, 굉장히 그러셨어요? 취지가 예.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전부터 아, 경익남을 보셨어요? 예. 계속 쓰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채널에서 이제 경익남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좀 했었는데 제 채널을 뭐 최근에 열었던 거죠. 네. 잘 되시길. 빨리 네. 10만 네. 근데 여기 돌파하셔서 스튜디오가 왜 이렇게 더워요? 다 더워하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덥네요. 에어컨이 고장 나서 네, 에어컨 한겨울에 에어컨 트는 스튜디오입니다. 자켓을 좀 자, 벗고 여기까지. 네. 자, 여기까지만 의미 없고 쓸데없는 얘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도대체 이 중요한 시간을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계신 이제 5천 몇백 분이 네. 김광석 실장님의 어쨌든 경제에 관한 어떤 도움될 만한 이야기 이거 들으려고 오신 거거든요. 지금 듣겠습니다. 이제부터 드립니다. 그렇죠. MC 준나. 예, 정신 바짝 차립니다. 네. 네. 이규시 메인 MC예요. 네. 네. 오늘 분위기 적응 안 됩니다 좀. 예. 네. 아시죠? 네. 그 이제 올해 다들 화두가 이제 경기 침체 네. 많이 이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의 어떤 환경 이제 어떻게 좀 보시는지 아마 네. 그거를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아마 경기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다만 주식과 경기와 부동산을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주식, 경기, 부동산. 네, 왜냐면 이게 엇박자거든요. 완전히 엇박자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분해 놓고 경기를 좀 집중해서 이야기하다가 뭐 주식 관점에서도 이야기하고 부동산 관점에서도 또 이야기하고 그럼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경기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기본적으로 뭐 저도 그렇지만 주요 경제 연구 기관들이 세계 경제 전망을 전제로 깔 때 IMF 전망을 기본으로 전제를 깝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주요 연구 기관들도 경제 성장률을 전망할 때 IMF의 전망치가 하나의 산식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먼저 그래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MF의 전망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경험하셨듯이 20년에 팬데믹 위기 있었고요. 이 마이너스 3.1%는 정말 1930년 대공황 이후에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폭발적으로 펜트업 디맨드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기저효과가 반영됐으니까 가감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세계 경제 성장률의 평년치를 한 3.5% 수준으로 기준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3.5% 평년치를 밑돌면 경기 둔화라고 가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3%조차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조심스럽게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22년은 경기 둔화, 글로벌 경기 둔화, 네. 그리고 23년은 경기 침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월 달에 IMF 경제 전망 수정 업데이트 버전이 다시 나옵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2.5%를 밑돌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 2.3% 정도로 IMF가 전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을 23년을. 23년을. 크네요. 그러니까 쇼크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네.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른 건데 네. 경기 침체 온다고 하는데 자꾸 경제 위기 온다고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분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경제 위기는 보시는 것처럼 20년 같은 모습이에요. 마이너스로. 예, 마이너스 성장률 찍으면 경제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고요. 평년 어떤 경제 성장률보다도 낮은 경제,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23년의 모습이 경기 침체 국면이다라고 IMF가 전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마저도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0월 이후에 지금 1월까지 3개월 동안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더 나왔어요. 예를 들면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네. 그럼 기준금리 정점도 더 상향 조정되고, 네.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23년에 역습을 주는 그런 국면인데, 제가 한 2달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네. 이 그래프를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월드뱅크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제가 11월 달에 이 보고서 저자를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많이 이야기를 좀 물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그동안의 글로벌 리세션이 왔었던 기간을 총합해 보니까 네. 시나리오가 이렇게 회색 그래프처럼 연결된다. 근데 이런 회색 그래프의 모습 중에 PMI 지수가 지금 50을 밑돌면 경기 침체. 네. 그 윗도는데 그래도 60을 밑돈다 이러면 약간 둔화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글로벌 경기 침체가 둔화해서 침체로 가는 국면이 이런 식으로 한 5개년 동안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저게 연이죠? T 플러스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2, 23년의 구간은 아직 침체 안 왔다라는 거죠. 네. 이제 글로벌 리세션이라는 것은 소위 23년에 초입에 해당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세계 경제를 여러분 관찰하실 때 전체 글로벌 리세션이 온다. 그럼 경기 순환주기라는 관점에서 정점을 찍고 좀 둔화되다가 하강 국면은 둔화와 침체를 구분해야 되겠죠. 네. 근데 둔화를 지나서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초반이겠구나. 그렇게 일단 가정하고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 이게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 경기 침체가 온 사례들을 쭉 모아서 네. 경기 침체가 왔을 때의 1년, 2년, 3년 전의 모습이랑 경기 침체 이후에 1, 2, 3년도에 어떻게 경제들이 갔는지를 모아서 만든 그림이죠. 회색 그림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그림이 저 빨간색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저 모습으로 가니까 한 2년 정도 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예측일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저 그림 자체가 우리랑 안 맞는 그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튀어오르면.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저 그림이 의미 없어지는 그림이 되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네. 저 그림 가는 그림 보니까 예. 아마 경기 침체 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는 게 그분의 생각이신 거고. 물론 여기 저자들 한 8명 되는데요. 네. 그중에 두 분과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글로벌 리세션이 왔었던 그 과거의 기간하고 네. 뭐 근래 기간하고 뭐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장기 리세션에 처할 경우 네. 이런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본인의 판단 하에는 22년, 3년 또 20년 이후에도 이 순환 주기 자체가 굉장히 짧아졌다라고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무조건 믿자라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기구에서 발표하는 그 경제 전망이나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 어느 정도 가늠해보고 접근하자라는 말씀이고, 그런 관점에서 여기 이 월드뱅크 자료와 IMF의 경제 전망을 좀 어느 정도 교집합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면 23년은 말 그대로 이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물론 여러 가지 전환, 예를 들어서 22년 한 해 우리 경제를 억눌렀던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코로나19나 전쟁이 있고 인플레와 고금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급격히 전환되는 또 다른 여건이 조성되면 이것 역시 또 조정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 전제 조건이 바뀐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가늠해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전제 조건이 바뀔 경우 여러분들도 함께 수정 전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기본 시나리오를 일단 보고 계신 그렇습니다. 거죠. 자, 우리 경기는 그래서 뭐 대략 저 그림대로 간다면 한 1, 2년 뒤에 경기 침체가 세게 온다. 네. 네. 그럼 이제 뭐 우린 뭘 준비하면 됩니까? 아마 다음 주제가 네. 한국 경제인데요. 네. 한국 경제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한국 경제. 저건 예. 이제 전 세계 경제고. 그렇죠. 네. 네. 전 세계 경제인데 한국 경제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지난 10월에 이 책에서도 23년 경제 성장률 기본 시나리오로 1.9%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GDP 성장률. 예. 그리고 KDI가 지난 11월에 1.8%로 낮춰잡았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1.7%로 낮춰잡았죠. 그리고 12월 들어서 우리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1.6%로 낮춰잡았습니다. 뭐 무슨 경매하는 것처럼 계속 생각하시는 근데 거죠. 뭐 이게 한 기관이 전망한 것은 아니기 네.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폐가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향 조정한다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안 좋은 변수들이 더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네. 하향 조정한 흐름이다. 한 기관이 전망했을 때 더 정확한 거지만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1.6에서 1.9%에 상당하는 이 성장률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거부터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아마 이 중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다양하겠지만 네. 우리나라 경제 이제 GDP 통계가 한 1955년 정도부터 나옵니다. 네. 54년부터인데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려면 55년부터죠. 그쵸. 왜냐하면 전년 4년의 대비 그 4분기 기준이니까. 이후니까. 그 성장률을 추계했을 때 좀 적정한 그 GDP 통계는 60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60년 이후에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그리면 네.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1980년 네. 이때 오일 쇼크 쇼크. 충격 마이너스 1.6% 역성장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1998년 아우, IMF 외환 위기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죠. 경제 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는데 이때 우리 경제 0.8% 플러스 성장했어요. 근데 경제 위기라고 정의를 하죠. 네. 그 네 번째가 팬데믹 경제 위기 마이너스 0.7%. 이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1.6에서 1.9%에 달하는 1%대 성장률은요. 네. 네. 이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습니다. 아, 이게 경제 위기죠. 위기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죠. 좀 강한 침체네요. 경기 침체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국은행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KDI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경기 침체 정의가 어디 교과서에 적혀 있지 않아요. 경기 침체가 뭡니까? 적혀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정의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의 정의를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안 될 때 잠재 성장률이 지금 2.0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2.0% 잠재 성장률도 안 된다. 그럼 경기 침체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KDI에도 경제 전망실이 있고요. 경제 전망 실장님하고도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는데 본인도 그것을 경기 침체라고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관점 여러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23년은 경기 침체입니다. 그게 경기 침체예요. 그래서 안 지금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경기 침체가 안 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 정도예요. 썸네일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잡혔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회장님. 경기 침체가 안 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네. 지금 너도 나도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오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엇박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거의 사실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요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정부의 전망, 기획재정부의 전망을 보면 실질 GDP는 1.6% 증가한다. 22년보다. 네. 이게 경기 침체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GDP를 구성하는 부문, 네. 부문을 보면 민간 소비가 하나고요.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 수입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순수출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정부의 전망입니다. 근데 수출이 마이너스죠.
지금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또 한 가지가 지재 투자가 있는데 네. 이 세 가지가 기업의 투자예요. 근데 투자가 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지재 투자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기여도가 작아요. 그리고 여기서 안 나온 것이 있지만 정부 지출이 하나가 있죠. 네. GDP를 구성하는 항목. 그럼 정부 지출이 22년보다 23년이 더 작죠. 긴축적으로 재정을 편성하죠. 그쵸. 그 정부 지출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22년의 정부 지출보다 23년 정부 지출이 더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모든 항목에 걸쳐서 다 마이너스라고 전망하는데, 자,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네. 민간 소비가 혼자 2.5%로 증가해요. 네. 놀라워요. 놀랍죠. 근데 아마 우리 지난 매불쇼에서 우리 정프로님이 이걸 질문하셨었는데 네. 2.5%는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통계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건 뭐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100원인데 네. 작년에 100개 소비했어요. 네. 그럼 소비 지출액이 10,000원이죠. 그렇죠. 근데 올해는 역시 100개 소비 지출했는데 이게 120원으로 올랐어요. 네. 그럼 12,000원 소비한 거죠. 그죠. 소비 규모는 똑같아도 가격이 상승한 게 반영되면 소비 지출액이 커지는 거죠. 그럼 실질 소비 지출이 2.5% 증가한 거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는 걸 반영해요. 물가가 우리나라도 한 5%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조차도 23년 경제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전망한다. 와. 경기 침체가 지금 정부의 스탠스는 뭐냐면 경기 침체를 가정하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 전제로 깔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 보자라는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가 되겠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예. 아까 저 표를 보니까 느끼는 네. 게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네. 무슨 정부 기관이 있거나 기업이 있지 않은 분들은 네. 그 경기 침체를 쉽게 못 느끼는 이유가 네. 어쨌든 소비는 플러스가 되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정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세 분보다 그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자들 정말 많이 만납니다. 네. 경영 전략 회의를 좀 많이 참석하고 네. 있어서 정말 많이 만나고 오너나 뭐 CEO나 여러 경영 의사 결정자들이 지금 오히려 가계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가계도 금리에 민감하죠. 네. 물가에 민감하죠. 기업은 더 민감합니다. 가계는 금리가 아무리 높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한다 혹은 집을 안 산다 이런 거랑은 좀 달리 움직일 수도 있는데, 기업의 사업 의사 결정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추가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 네. 사업을 철회할 것인지 이 여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게 금리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자금은 크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분되는데, 그렇죠. 자기 자본이 주식 아닙니까? 네. 주가잖아, 시가총액. 나머지 타인 자본이 빌린 돈이에요, 채권이에요.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만약에 금리가 기업 대출 금리가 5%다라고 했을 때 수익성이 5%가 안 되는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아, 당연히 접는 철수죠, 거예요. 철수. 그럼 지금 많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 뭐 자동차 기업 마찬가지, 뭐 반도체 기업 마찬가지. 왜 이렇게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생산 설비 용량을 줄여나가고 신사업 안 하겠다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왜 움직일까요? 금리예요, 금리.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굳이 돈 빌려서 이 사업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할 것이고, 아마 지난달에 제가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왜냐면 몇 분들이 제 채널에 오셔서 그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그게 인상적이라고 표현하셔서, 정말 실제 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업들을 만나면 그 대표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A 사업도 고민하고 B 사업도 고민하는데 뭐부터 시도할까요? 네. 이런 컨셉의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22년 들어서 주는 질문은 A 사업, B 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뭐부터 접을까요?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 수익률이 네. 거의 10% 당연히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정책 지원이 없다라고 가정할 때 네. 이렇게 높은 금리 속에서 추가적으로 생산 설비 용량을 늘릴까? 대출을 받아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더 뼈아프게 느낄 거고, 보시는 것처럼 원자재 값, 부품 값 다 올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임금 협상 과정에서 물가 상승 분만큼 반영해 달라. 네. 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 부담이죠. 그렇죠. 근데 매출은 어두울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만 어두운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파트너, 수출 파트너국들이 다 어둡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사업 규모를 줄여나가죠.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가 무서운 것은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적이 발표낼 때마다 또 실망할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 보면 주식 브로커리지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어느 정도 완전 최전방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제 뭐 만나서 고객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은 가장 최전방에 있는 뭐 어떤 VC나 네. 뭐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2021년도 작년까지도 괜찮았었는데 네. 최근에는 예. 그렇게 이제 과거에는 뭐 마이너스가 나고 그래도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다가 예. 지금은 그게 끊겨가지고 예. 아예 VC 자체가 그쵸. 문을 닫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왜 그러냐면 특히 테크 기업이나 반도체 쪽이 왜 유독 어렵다고 할 수 있냐면 기업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느낄 때 지금 네. 현금 장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금이 다시 쏠릴 때가 있을 거예요. 시장에. 그 전환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현금을 장전해 나가면서 매각하기에 달려든 거예요. 매각. 얼마 전에도 정말 놀란 게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이제 수소기업인데 중견 네. 수소기업을 이제 외국계한테 팔았습니다. 맞아요. 팔고서 그분이 이제 신문사를 열으셨거든요. 지역에 그래요. 예, 신문사 회장님이세요. 어.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부담이 돼서 근데 거기 갔다가 이제 회장님이 따로 저 붙잡고 자기 방에서 잠깐 얘기하고 가자고 하는데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아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금이 네. 한 5천억 정도 있는데 그 기업을 파셨으니까. 예 그분이 이제 저를 좋아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날 강연으로. 그래서 당신 말 듣고 지금 저축을 하고 있다. 네. 언제쯤 이걸 다시 뭔가에 투자를 할까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하나같이 현금 장전에 들어갔어요. 사업 안 하자, 사업 정리하자. 자 이런 관점에서 특히 허리띠 졸라매기라고 하죠. 허리띠 졸라맬 때 뭐부터 줄일까요? 사업 영역 축소하는 거 말고요. 사람. 사람. 또 줄이는 게 뭘까요? 부문별로 보면 교육비, 광고비, R&D 예산이에요. 그죠? 마케팅 이런 거. 예, R&D. 마케팅은 당장 돈이 되니까 그걸부터 줄이진 않지만 네. 지금 당장 돈 되지 않는 것부터 줄입니다. 교육비 가장 교육. 대표. 그리고 R&D 예산 같은 네. 거. 그러니까 R&D는 뭐 2년, 3년 후에 그것의 결과물을 받아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근데 R&D 같은 영역을 좀 축소하거나 뭐 이런 영역들이 축소되면 당연히 뭐부터 앞에 말씀하셨던 그런 영역들에 먼저 충격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국면이다 보니까 기업이 엄청나게 이제 허리띠 졸라매는 국면이다. 제가 자꾸 이렇게 좀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뭐 끝날 그냥 때 주식 얘기 경기를 좀 정확하게 좀 같이 진단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제 의견을 이렇게 네. 드리는 이야기. 오늘 이제 세 가지 얘기해 주기로 하셨는데 주가적인 측면, 경기적인 측면, 또한 부동산. 부동산 얘기해 주시겠잖아요. 네, 네. 경기가 이제 이건 피할 수 없는 경기 침체다. 네. 이건 뭐 우리나라 이미 정부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네. 갈 수밖에 없다. 기업들도 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경기는 뭐 그렇게 간다고 치고 네. 나머지 주가랑 부동산은 언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얘기 지금부터.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20년, 21년 한 해를 좀 두 해를 먼저 정리하면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동성 장세죠. 그죠? 그렇죠. 예,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가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목이 중요하지 않은 장세였다. 종목 안 중요하다. 그리고 22년은 역유동성 장세. 맞아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전에 여기 왔을 때 22년에는 주식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린 게 그 이유였고요. 이것은 금리 과감하게 인상하는 그런 국면에서 모든 종목에 상관없이 주가가 다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장세였다. 근데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저점이 형성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본 이유는 역유동성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관점은 반영이 다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금리 이 고점,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정점을 형성하는 구간, 이게 23년 1, 2분기라고 다들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늦어도 2분기 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로부터 적어도 3개월 좀 길게는 좀 6개월 선반영된다고 본다면 이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제 빅스텝이나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해 가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 가면서 금리 인상하는 것은 당연히 반영됐다. 저는 이 금리를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상정할 때 많이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22년 10월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경기 침체는 경제 위기가 아닌 한 네. 경기 침체 정도에만 머무는 한 저는 이 경기 침체는 기울기를 결정한다. 주가의 기울기를 결정한다.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22년 10월부터 23년은 그냥 안타깝지만 박스권 장세다. 기울기가 낮다. 예. 많이 못 오른다. 그러니까 사실 23년 주식 시장은 종목 장세다. 그렇죠. 저는 차별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종목에 관심 갖는 것이다.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시겠다면. 네. 근데 주식 투자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냥 박스권이니까. 근데 여전히 금리는 22년보다 23년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시중 금리가. 그러면 저축에 투자했을 때 저축도 투자거든요. 네. 그럼 저축으로 현금을 갖고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수익률 그 수익률이 예를 들어 5% 6%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식에 투자했을 때 5% 6%를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당연히 주식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축에 투자했을 때 저축 수익률이 5%인데 주식 투자에서 5% 번다. 라는 것은 잃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위험 수익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종목 투자라는 관점에서 23년, 그러니까 물론 어떤 종목들은 그 5%를 상회할 거고 어떤 네. 종목들은 5%를 밑들 텐데 그런 종목들을 좀 구분하면서 투자 의사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그 큰 의견을 좀 드리고 큰 그림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이제 네. 거의 확정적이라면 대체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조금 더 각광받는 업종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주식의 성격이라든지 네, 뭐 기업의 이름을 뭐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요. 네. 경기 침체에 뭐가 더 민감하게 충격을 받을까? 네. 이런 걸 그냥 상상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 정부의 전망을 제시해 드렸는데 네. 우리나라가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 설비 투자 더하기 건설 투자, 지재 투자까지가 기업의 투자인 거예요. 네. 근데 기업의 투자가 23년, 22년보다도 마이너스다라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은 미국과 유로존은 더 심합니다. 그래요? 더 심하죠. 더 큰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로존이 가장 충격입니다. 23년 경제의 모습은 선진국들이 고물가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모습인 거야. 23년에.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 미국, 유로존, 뭐 중국도 포함이겠습니다만 일본까지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5위 아닙니까? 네. 대략 한 4% 정도 수출 가니까. 근데 이런 나라들의 기업의 투자가 급격히 위축돼요. 근데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소비재를 수출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네. 자동차나 스마트폰, 가전제품은 이런 걸 다 포함해봐야 전체 수출액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본재, 생산재라고 하죠. 네. 자본재나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85%가. 결국 이 중간재 중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인 반도체. 거고요. 그리고 선박이라든가 철강, 네. 석유화학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이렇게 설비 투자, 건설 투자를 위축시켜 나간다. 그럼 당연히 더 역풍을 받는 구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도체나 생산재 성격은 더 크게 위축이 되고요. 또 나머지 수출 품목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소비재 수출도 있지만 직접 소비재 수출 품목도 있지만 네. 이 소비재 중에 내구재냐 아니면 직접 소비재 네. 식료품 같은 직접 소비재냐 이걸 구분했을 때 우리나라는 주로 내구 소비재를 수출하는 맞아요. 나라예요. 네.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도 내구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절대적인 소비재예요. 우리나라 수출 품목에. 그런데 소비도 위축될 거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소비가 위축될 텐데 그러면 소비가 뭐가 위축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구 소비재가 위축되는 거예요. 2021년까지는 폭발적으로 자동차 바꾸자. 그렇죠.
노트북 가전제품 바꾸고, 바꾸자, 네. 노트북 바꾸고, 스마트폰 바꾸고, TV 바꾸고. 교체 수요가 일어나. 그러니까 내구재는 교체 수요인 거예요. 신규 수요도 있지만, 뭐 신혼부부의 뭐 신규 네네. 수요도 있지만. 근데 23년에는 내구재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그 실물 경제 충격이 반영되는 모습이 맞아요.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 해당되는 것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영역들은 상당한 고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뚜기 괜찮겠다, 그죠? 아, 필수 소비재. 네, 라면 먹어야 되고 집에서 네. 어쨌든 저 카레 끓여갖고 먹어야 되잖아요. 네. 두루마리 휴지 꼭 필요하시니까. 두루마리 휴지 필요하고 킴벌 유한 킴벌리. 네. 아, PNG 뭐 이런 게 없죠.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재미있게도 23년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3.5%가 될 텐데 연간 네. 3.56% 정도 전망하죠. 그러면 그만큼 가격에 늦게 반영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필수 소비재 것들이에요. 네. 이게 가장 늦게 반영됩니다. 버티다 올리나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올리기가 가격 어렵습니다. 저항이 네, 있어서.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올리는데 그게 23년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겠네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기가 호황일 때 두루마기 휴지를 더 사지 않아요. 그쵸. 경기가 침체일 때 두루마기 휴지를 덜 사지도 않아요. 좀 많이 먹나? 그때 호황이?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네. 필수재적 소비지의 경우에는 이 경기 침체냐 호황이냐에 상관없이 소비가 유지되는 영역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인플레이션의 과정에서 이 가격 자체를 올려잡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회가 되는 영역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출이 안 꺾이는 그리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개선되는 네 그런 영역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우리가 차 못 사고 뭐 TV 못 사고 이럴 때 대신 소비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 마음은 어쨌든 뭔가를 소비하면서 위로를 좀 받고 그렇죠. 싶으니까 또 인스타에 올려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거 한번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좀 뭐 명과 암을 좀 구분하니까 일단 네. 경기라는 관점에서 지금 어느 수준인지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관광객이 해외 관광객 나가는 해외 네. 여행객 이 코로나19 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몇만 명 정도 나갈까요? 그냥 한번,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관광 나가는 네. 한 달에 예, 한 달에 대략 100만 명? 한 300만 명. 예 거의 한 250만 명 그 정도. 정도 예. 될까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월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거의 250만 명 정도가 거의 유지돼요. 어.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특이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 제로가 됐었죠. 네. 근데 지금 많이 돌아왔죠. 지금 해외 여행 가면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지금 몇만 명 정도 돌아왔을까요? 그나마. 아 지금 나가는 사람들이 네. 한 달에 한 100만 나가요 그러면? 100만이 안 됩니다. 100만 와, 안 돼요? 아직도요? 80만입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실물 경제라는 관점에서 지금 20년, 21년, 22년 억눌렀던 변수 하나가 코로나19고 또 하나가 전쟁인데 이 코로나19라는 변수가 해제된다라는 시나리오를 그릴 필요가 있겠죠. 네. 뭐 그런 조짐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완전히 해제되는 그런 과정에서 아직 좀 여러 가지 역풍이 있죠. 대중국의 이제 대봉쇄 풀면서 오히려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3년 안에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가정하는 게 맞겠죠. 그쵸. 펜트업 디맨드가 없다고 가정해도 네. 제자리로는 돌아갈 거예요. 그럼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아직 반도 안 왔다라는 것을 가정해 보면 기회가 있네요. 기회가 있죠. 오. 그러니까 이런 펜트업 디맨드나 여행, 면세점업, 항공업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화장품 색조 화장이라든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영향을 받았던 이런 산업들은 아직도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반도 안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항공 수요도 마찬가지고요. 네. 특히 저는 예를 들면 항공 수요가 멈춰설 때 팬데믹 때 그 항공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그 공급업체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기내식 기내식.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갑자기 셧다운 되다시피 망하다시피 했었잖아요. 이런 경우도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메이크업을 하는 거고요. 네. 그나마 경기를 뒷받침하는 거고요. 근데 지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라든가 앞에 말씀드린 산업재, 내구재 이런 것들이 크게 억누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좀 경기에 선반영해서 주가를 생각한다면 네. 이런 경기의 변화를 좀 관찰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실장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생각보다 많이 좀 지난 것 같아요. 몇 시까지죠? 부동산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부동산 얘기 못하죠? 한 2, 3분 만에 2, 3분 합니까? 제가 그러면 부동산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네, 다음에 네, 할까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경기 침체 계속 얘기하니까 그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냐면 23년 상반기 보십시오. 상반기 성장률은 1.3입니다. 네. 이건 한국은행의 전망이에요. 네. 상저하고를 전망했어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1.7% 상승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23년 상반기가 1.3이면 네. 1.5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경기 침체입니다. 그쵸. 그리고 경제 위기에 가까운 경기 침체예요. 네. 23년 상반기가. 그리고 23년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지금 현재 4.2% 전망합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 목표 물가가 2%고 네. 그것의 2배 수준이 4%잖아요. 이게 위험선이거든요. 네. 스태그플레이션 맞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4% 목표 물가 2배를 넘냐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 제가 22년 한 해 동안에는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었어요. 네. 정의상 부합하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근데 23년은 상반기는요. 정의상에도 부합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정의상 부합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23년의 스태그플레이션 이것은 정의상에도 부합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 경제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했고요.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까지는 왔었어요. 네. 19년, 20년에. 근데 23년 상반기는 처음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다는 거죠. 단군 이래 처음. 뭐 통계가 집계된 이래. 아, 그렇죠. 그전에는 제가 통계를 모르니까 네. 2060년 이래 네.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라는 것이죠. 와, 썸네일 2개 중에 고민해야겠어요, 대장님.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를 우리 앞두고 있으니까 그 준비는 좀 저희가 철저히 좀 하면서 네. 계속해서 우리 저 실장님 종종 좀 모시면서 네. 그때 어떤 그 대응책 같은 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네. 네. 뭐 보내주세요, 우리 MC 중에. 네, 오늘 정말 너무 이제 많이 알려주시고 또 고무적인 이야기를 또 마지막에 또 좀 해주셔가지고 많이 브라보. 도움이 되실 것 네.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늘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사이클은 늘 좋은 사이클, 나쁜 사이클 있게 마련이고요. 제시 리버모의 이 책은 정말 장기간 어려웠던 사이클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위대한 삶은 이제 투자의 원칙이 되었다. 3프로TV가 자신있게 준비한 월가의 영웅들 그 첫 번째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의 원칙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